단 11일 만에 반세기 넘게 이어진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53년 동안 시리아를 지배해온 아사드 왕조의 몰락.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역사적인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공포와 피로 유지된 체제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는 건 그 나라의 모든 질서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수십 년간 철권 통치로 자국민을 억압해온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거대한 독재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이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될까요? 시리아는 해방을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돈으로 들어선 걸까요? 이제 시리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사드 가문의 철권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71년 한 남자 하페즈 알 아사드,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시리아를 군사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문은 반세기 넘게 시리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버지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뒤 그는 자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죠. 화학무기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제법으로 금지된 독가스를 민간인 거주지역에 살포했고 배럴 폭탄이라는 원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무기로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은 최소 300차례 이상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혀졌어요. 이런 잔혹한 행위로 인해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인 1200만 명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였던 정권이 왜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핵심은 아사드 정권의 권력 기반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아사드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과 러시아였죠. 이란은 헤즈볼라를 비롯한 여러 민병대를 시리아에 파견해 아사드를 보호했고, 러시아는 공군력을 제공하며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아사드 자신의 군대는 부패와 무능력으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그 시발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민병대 기지들이 연이어 폭격당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더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느라 시리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러시아군 전투기들의 시리아 내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군사 고문단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 바로 시리아 반군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는 조직이 주도한 이번 공세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들은 먼저 알레포에서 정부군의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부군은 거의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후퇴했어요. 알레포 함락은 도미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반군들이 하마, 홈스를 차례로 점령하는 동안 정부군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죠.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군복을 벗고 도망쳤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도 더 이상 아사드를 위해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다마스쿠스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반군들이 수도 외곽까지 진격해오자 아사드는 공항으로 향했고 가족과 함께 전용기에 올라 모스크바로 도피했습니다. 53년간 지속된 아사드 가문의 통치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아사드가 사라진 시리아에는 권력 공백이 생겼고 여러 세력들이 이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세력은 이번 반정부 공세를 주도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입니다. 이 조직의 지도자인 아부 무함마드 알 졸라니는 이미 다마스쿠스에 입성해 승리를 선언했죠. 하지만 졸라니와 그의 조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전신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였던 누스라 전선이거든요. 졸라니는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을 추구했고 시리아를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어요. 물론 졸라니는 최근 몇 년간 온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선언했고 시리아의 소수 종교인 기독교도와 쿠르드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시리아 내에 여러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북부 지역에는 터키가 지원하는 시리아 국민군이 있어요. 이들 내부에도 다양한 이념을 가진 그룹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터키 정부와 연계되어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동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민병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으로 불리는 이들은 아사드 정권 하에서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왔어요. 이들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통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위파도 주목해야 할 세력입니다. 아사드 가문이 속한 이 종교 소수 집단은 시리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특권을 누려왔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고 새로운 순위파 중심의 정부 하에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부 상황에 외부 세력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요. 터키는 이번 아사드 정권 붕괴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터키는 현재 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리아 정세가 안정되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거든요. 또한 터키가 지원하는 민병대들이 시리아 북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견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아사드가 도피한 직후부터 터키 지원 민병대들이 쿠르드족 마을들을 공격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이 구축해온 이른바 저항의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구축해놓은 군사시설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부터 시리아 내 이란 관련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복합적입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헤즈볼라로의 무기 공급 루트가 차단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리아 남부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고 시리아 전역의 무기고와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어요. 이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누가 되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공군 기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는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핵심 거점이었어요.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이 기지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대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시리아의 평화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정책 차이가 향후 시리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반응도 복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과 최근 관계를 개선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당황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들은 시리아 반군의 성공이 자국 내 반정부 세력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시리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세력들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리아는 종교적, 민족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회입니다.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알라위파, 기독교도, 드루즈파, 쿠르드족 등 다양한 소수 집단들이 존재해요.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치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 모든 집단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과연 이런 포용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이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을 고려할 때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경제적 재건도 엄청난 과제입니다. 13년간의 내전으로 시리아 경제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UN 추산에 따르면 시리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슬람 극단주의 정부에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던 모하마드 가지 알잘랄리는 반군 세력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이는 기존 정부 관료들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행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리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 분위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시리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새로운 정부에게는 민주적 통치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여성들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아사드 정권 하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누렸던 시리아 여성들은 새로운 이슬람주의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독재 정권의 종식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네요. 시리아의 교육 시스템은 아사드 가문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갈지가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시리아의 미래는 내부 세력들의 지혜와 국제사회의 건설적 개입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시리아인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과 분열에 빠질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3년간의 독재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